아직까지 들을만 하죠? 네. 자, 무권대리 개념 말씀드렸고요.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후레 자식 3. 본인에게 무효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따라서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 그럼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래서 이제 유동중 무효의 개념 받았어요. 물론 이 경우 7천 추인할 리가 없겠죠. 이거 추인 거절이라고 해요. 추인 거절. 자, 이렇게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이 뭐 이때도 추인할 수도 있죠. 추인할 거냐 말 거냐는 본인 자유예요. 그렇죠? 이럴 때도 추인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한테는 뭘 준다?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두 가지를 두고 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제일 속 터지는 게 누굴까요? 얘기했죠? 네. 자, 지금 땅으로 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아까 그 중국집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갑이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멋대로 짜장면을 시켜놨어요. 갑이 화장실 갔다 와서 자기가 먹을 걸 주문하려고 딱 봤더니 짜장면이 딱 나와 있어. 우리한테 물어보는데 이거 뭐냐 그랬더니 주문해놨대 자기가. 갑이 뭐라 그러죠? 왜 네 멋대로 주문하냐고. 그렇죠? 무권대리예요. 그렇죠? 이럴 때 갑이 짜장면을 먹는 게 뭐예요? 추인. 그렇죠? 우리 지멋대로 시킨 짜장면을 갑이 먹는다면 돈을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추인이에요. 반면에 짜장면을 치우고 다시 주문을 해. 그럼 뭐예요? 추인? 거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갑이 이렇게 짜장면을 먹거나 즉 추인을 하거나 짜장면을 주문을 취소하고 다른 걸 주문하거나 추인을 거절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짜장면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 갑이 성질이 얼굴이 딱 굳은 채로 짜장면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 제일 속 터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국집 사장님이죠. 저 자식이 처먹어야 짜장면 값을 받을 텐데 처먹지도 않고 자기가 부탁도 안 했다고 안 먹고 저러고 앉아 있어. 그럼 제일 속 터지는 사람이 이 사람. 그래서 우리 민법은 본인에게 이렇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줬더니 문제가 하나 생겨. 어떤 문제?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게 생기더라.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게 되더라. 안 되겠다. 상대방이 얘가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이 얘가 본인한테 추인할 거요 말 거요 이걸 물어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걸 최고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돈 갚아라 이렇게 독촉하는 걸 최고라 그랬죠. 독촉하는 걸 최고라고 합니다. 또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이걸 행사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보는 것도 뭐예요? 물어보는 것도 최고입니다. 독촉하는 것도 최고라고 하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174페이지 보면 다시 한번 본인한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4번에 최고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상대방은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할지 확답을 뭐 할 수 있고 최고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병이 갑에게 자식놈이 저지른 행위를 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거요 말 거요 물어볼 수 있고요. 문제는 물어봤다 해서 얘가 대답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물어봤는데도 묵묵부답.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보면 가로로 본다라고 돼 있죠? 추인 거절을 써주세요. 추인 거절로 본다 그러면 돼요. 뭘로 본다고요? 추인 거절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인한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준다.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근데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 답답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최고했는데도 본인이 확답을 하지 않았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거절한 것으로 본다. 또 하나가 이 경우예요. 갑의 땅 1억짜리를 후레자식 을이란 놈이 무권대리 행위로 병에게 2억에 팔았을 때, 그 무권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본인이 뭐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추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결과는 얘한테는 어때요? 오히려 얘한테는 어때요? 불리하죠? 얘는 1억짜리를 얼마에 산 거예요? 2억에 산 거예요. 얘는 어때요? 계약 깨고 싶죠? 이렇게 무권 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이 추인을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공평하게 이 경우에 상대방은 불리하니까 상대방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도록 깰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정된 게 상대방의 철회권이에요. 뭐라고요? 철회. 그래서 위에 보면 철회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요 경우 갑의 1억짜리 땅을 후레자식 을이란 놈이 만약에 2억에 팔았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뭐가 되고 유효가 돼버리고 상대방이 뭐 하면 철회하면 확정적으로 소멸을 해버리고. 그래야 공평하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경우를 대비해서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렇죠? 그게 공평. 그래서 우리 민법은 후레자식이 저지른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지 않고 이렇게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주어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권 대리라고 하게 되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얘기를 해요. 뭐의 무권 대리? 네, 협의의 무권 대리.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이건 무권 대리라고 합니다. 협의 무권 대리. 그 다음에 오른쪽 표현 대리라는 놈이 나왔는데 이건 그냥 편하게 개념만. 요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걸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걸 말합니다. 이걸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잠깐만 예를 통해서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는 표현 대리. 갑이요, 땅이 하나 있는데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안 되겠다. 시간 널널한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해서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수권행위죠. 아까 제가 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수권행위라 그랬죠. 그럼 얘는 대리인이죠. 대리권이 생겼어요. 서류도 다 넘겨줬어요. 땅 매각과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 뭐 위임장, 인감도장 뭐 이런 거 다 줬어요. 그럼 얘는 팔아줘야 되죠. 안 팔고 있어. 한 달 지나서 물어봤어요. 갑이 어떻게 팔렸냐 그랬더니 안 팔렸대. 2달 지나서 물어봤어요. 팔렸냐? 안 팔렸대.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갑이 을을 이렇게 하루 날을 잡아서 봤더니 팔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집에서 맨날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을이. 갑이 을에게 분명히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을은 빈둥빈둥 거리고 있어요. 에이, 을이 승질이 났어. 철회했어 이거를. 매각 부탁을. 하지마. 그럴 수 있죠? 내가 널 믿고 너한테 부탁한 내가 등신이지. 그러면 하지마 그랬어요. 그럼 얘는 대리권이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소멸했어요. 을은 대리권이 소멸했으니까 이 갑수의 땅을 팔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아까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 서류 다 넘겨줬다 그랬죠? 그쵸? 그런데 너 하지마! 라고 철회를 했다면 갑이 을에게 준 서류를 어떻게 해야 돼? 회수해야죠? 안 했어 이 자식이. 깜빡하고 서류를 회수를 안 했어. 자, 순서대로 갑이 을에게 매각을 부탁을 하여 을이 대리권이 생겼는데 대리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갑이 열받아서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의뢰 대리권이 소멸을 했어요. 서류를 회수해야 되죠. 안 했어 얘가. 그래서 을이 그제서야 매각을 해버렸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을에 매각하는 행위는 대리권이 있을 때 한 거예요? 소멸하고 나서 했어요? 그럼 이거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죠. 본인한테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야죠. 근데 가만히 보면 본인이 잘못한 게 있죠. 뭘 잘못했어요? 서류 회수 안 했죠. 그럼 책임 져야지.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다? 이거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인데 누구한테 효력이 생겨? 쉽게 말하면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이걸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표현대리라고 한다. 표현대리는 분명히 여기 보세요. 분명히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유권대리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표현대리가 우리 민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9조 이게 129조예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라고 해서 세 가지 형태의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표현대리를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개념하고 그 표현대리 개념이 있죠. 성질을 보면 주의가 있어요. 주의에 뭐라고 돼 있어요? 표현대리가 성립하였다고 하여 무권대리인 표현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지는 않는다. 표현대리는 여전히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다. 그러나 정책상 본인이 책임을 질 뿐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번 순환에서 대리라는 제도에 대해서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될 기본적인 개념과 틀이 됩니다. 됐죠? 딱 왁구 잡혔죠? 안 잡혔어요? 왁구가 잡히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다음 주에 또 생각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후레자식밖에 생각 안 나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 후레자식밖에 그 표현밖에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복습하면 돼. 네? 아, 중국집하고 그렇죠. 짜장면하고 그런 거밖에 생각 안 나요. 월세 뭐 중국집 뭐 후레자식 뭐 이런 거. 샥스핀 뭐 이런 거. 얘만 생각나. 얘만 생각나.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이런 건 기억 안 나요. 이런 건 기억 안 나요. 표현들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돼요. 괜찮습니다. 6개월 지나면 기억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억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리와 관련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77페이지 무효화 취소라고 갑니다. 무효화 취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봤던 게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본 거예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법률행위 일반적 효력요건 본 거고 당사자란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거 본 거고 오늘 지금 대리도 결국은 대리행위라는 특별한 법률 행위에는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그 대리행위가 유효하다라고 해서 대리행위라는 특별한 법률 행위에만 필요한 대리권이라는 특별 효력 요건을 지금 본 거예요. 어쨌든 효력 요건에 관한 내용을 본 건데 이런 효력 요건 법률 행위가 일반적 효력 요건이든 특별 효력 요건이든 이걸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 그렇죠? 또는 뭐였어요? 유효하지만 뭐 할 수 있어서요? 취소. 무효 또는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무효다.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끝났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말씀 안 드렸죠? 그 마무리를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무효 또는 취소라는 타이틀로. 개념에 보면 법률 행위사가 아니고 법률 행위가.
오타가 있어요. 개념 첫 번째 줄 법률 행위사가 아니고 법률 행위가. 법률 행위가 성립하였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이게 뭐다? 이게 무효다. 처음에 무효의 개념이 나왔어요. 무효.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불성립과는 다르다. 무슨 뜻이에요? 불성립은 뭐였죠? 성립 요건을 못 갖춘 거죠.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존재고 무효다 유효다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랬었고 무효는 성립은 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걸 말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류가 있어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돼. 이건 나중에 보고요. 세 번째 칸에 보면 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라고 돼 있죠. 그 불확정적 무효가 바로 요거예요. 유동적 무효. 그 불확정적 무효 옆에 뭐가 돼 있어요? 무권대리.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전 매매계약 요 말 있죠? 예? 예. 자, 지금요. 불확정적 무효라는 건 무효지만 유효가 될 여지가 있을 때 불확정적 무효, 즉 유동적 무효라 그랬죠? 그 중에 무권대리는 봤어요, 우리가? 그쵸? 또 하나 얘가 뭐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전 매매계약이라고 돼 있죠? 한 장을 살포시 넘겨보세요. 네. 거기에 보면 버럭게 테마 정리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 전 땅 매매라고 돼 있죠? 자, 요것만 이제 간단히 또 개념을 잡습니다. 종류, 그 중에서도 불확정적 무효인 유동적 무효, 요 유동적 무효와 관련해서 무권대리는 이미 받고 대법원 판례 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들어보셨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면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허가가 어떤 성질이 있는가? 어떤 성질인가? 우리 판례, 우리 대법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는 그 토지 매매 효력 요건이다 그래요.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이때 이 효력 요건이 일반적 효력 요건일까요? 특별 효력 요건일까요? 예? 특별이죠.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만 필요하니까 모든 법률이 모든 토지거래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만 필요하니까 무슨 요건?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두 번째로 거래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거래 후 허가를 말해요. 후 허가. 이게 우리 판례가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특별 효력 요건이면서 무슨 허가라고요? 사전 허가가 아니라 사후 허가예요. 그러면 각과 을이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허가를 받았어요. 토지거래구역 내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는 무슨 요건인데? 특별 효력 요건인데 허가 전 거래했죠? 무효죠. 무효죠.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 허가를 한 때부터 허가를 받을 때까지 상태가 이게 무슨 무효가 되는 거야? 이게 요 사이가 이게 유동적 무효가 되죠. 그쵸? 아까 유동적 무효가 어떤 무효라고 그랬어요? 현재는 무효지만 유효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유동적 무효라 해서 그럼 이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 거래를 했어요. 무효예요. 무효지만 허가를 받으면 뭐가 되니까 유효가 되니까 거래를 한 때부터 허가 받을 때까지 요 사이가 뭐가 된다? 유동적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번 순환은 딱 하나만 머릿속에 박습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했어요. 이게 1월 10일이에요. 허가는 2월 10일쯤 받았어요. 그런데 1월 한 20일쯤 각과을이 계약을 하면서 1월 20일 날 중도금을 주기로 했어요.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죠. 그렇죠? 그런데 1월 10일 날 토지 거래를 했고 허가는 2월 10일 날 받았는데 계약을 할 때 중도금을 언제 주기로? 1월 20일 날 주기로 했어요. 1월 20일이 딱 됐어요. 갑이 을에게 중도금을 요구하겠죠. 을 중도금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예? 을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왜? 계약이 아직 뭐니까? 무효니까. 이게 판례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다른 건 다 나중에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전 거래 행위를 했다. 그리고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 허가 받을 때까지는 무슨 상태다? 유동적 무효 상태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상 권리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따라서 아무리 이렇게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은 대금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상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동적 무효의 특징이라고 해서 1번 계약관계 유동적 무효 채권 채무가 없다. 이행 청구 못한다. 중도금이나 잔금 요구할 수 없다. 만약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걸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그 세 번째 거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기본만 딱 기억하세요. 계약상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 청구할 수 없다. 딱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는데 어떻게 해제를 해요? 채무를 불이행해야 해제하는 건데. 해지할 필요가 없는 거. 해제할 필요가 없는 거 해제를 못해 아예. 못하는 거야.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저한테 들으셔서 그렇죠. 만약에 보통 사람들 1월 20일 날 중도금 달라 주기로 했다. 달라 그러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주면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이 생겨요. 해지했어요. 실제로 얘가 중도금 주기로 한 날짜에 안 주니까 해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왜 해제했냐 소송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그게 판례예요. 시험 문제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험 문제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려요. 헷갈려요. 머릿속에 그냥 아예 박으세요. 계약상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따라서 계약 해제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렇게 딱 머릿속에 박으세요. 아시겠죠? 더 깊이는 보지 마세요. 그렇게만 유동적 무효를 머릿속에 넣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177페이지. 예습을 하셨나 봐요? 혼자서요? 하지 마세요. 저는 어제 강의 들으셨나 해서 아까 예습하면 더 몰라요. 차라리 복습을 하세요. 큰일 납니다. 예습하면. 그래서 예습을 하신 거구나. 하지 마세요. 복습을 하세요. 예습하실 시간이 있으면 봤던 거 또 보고 복습을 더 하세요. 복습. 큰일 나시려고. 혹시 어서 공부하셨어요? 공부를 하셨구나. 그럼 괜찮아. 그럼. 3개월? 뭘로요?
근데 왜 일로 오셨어요? 근데 왜 일로 오셨어요? 여기가 더 잘. 이정환이 잘한다는 얘기 듣고 잘하셨어요. 소음도 네, 예. 많이 몰고 오세요. 예. 거기 갔더니 이정환 잘생기고 말이지 강의도 잘한다고. 중국집 얘기하고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177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제 3번에 보면 무효의 효과라고 돼 있죠. 그렇죠?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이 무효예요. 당연히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고 이행을 했다면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돌려주고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라 했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부당이득 반환이라 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자, 그런데 이 부당이득 반환과 관해서 이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요. 나중에 가면 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미리 좀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미리 좀 개념을 좀 잡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인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받아서는 안 되는 걸 받았어요. 그럼 돌려줘야 되죠.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예요. 줄 필요 없는데 줬어. 받아서는 안 되는데 받았어. 그러니까 돌려주고 돌려받는 관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이에요. 부당이득. 이 부당이득은 그 반환 범위. 다시 말해서 내가 받아서는 안 되는 걸 받았어. 돌려줘야죠. 돌려주는 범위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당이득이라는 게 거스름돈 더 거슬러 받는 거예요. 물건을 샀을 때 남자분들 5,000원짜리를 딱 내고 2,500원짜리 담배를 샀어요. 얼마를 거슬러 받아요? 2,500원 거슬러 받아야 되죠. 근데 가게 주인이 5만원짜리로 착각하고 47,500원을 거슬러 줬어요. 이걸 내가 받았어요. 원래는 2,500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47,500원을 거슬러 받았으니까 45,000원을 부당이득한 거죠. 그렇죠? 산수 빨리 하세요. 맞나? 맞죠? 예. 그럼 얼마를 돌려줘야 돼요? 45,000원. 아니에요. 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우리 민법이 두 개가 있어요. 선의와 악의로 나뉘어요. 우리 선의와 악의, 지난 시간에 선의는 뭐가 선이라 그랬죠? 모르는 것. 악의는 아는 것. 선의는 뭘 모르고 있는 거고 악의는 뭘 아는 거라 했어요. 자, 선의. 좀 전에 45,000원을 더 거슬러 받았어요. 더 받았어요. 모르고 받았어요. 거슬러 주는 거 그냥 다른 데 보고 이렇게 받아갖고 호주머니 딱 넣고 집에 와서 봤더니 45,000원이야. 더 받았어. 모르고 더 받았죠. 이럴 때는 45,000원을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됩니다. 이걸 현존이익 반환이라고 그래요. 무슨 반환? 그래서 저는 돈 10,000원이나 2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 내고 물건 싼 거 하나 사면 거슴돈이 좀 많잖아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안 세봐요. 절대로 안 세봐. 일단 받자마자 지갑에 탁 넣어가지고 집에 와서 세봐요. 한 장이라도 더 들어있어요. 왜? 모르고 더 받았다면 다 돌려줄 필요가 없고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돼. 이게 현존이익 반환이에요. 저는 거스름돈 동전 같은 것도 그 자리에서 절대로 확인 안 해요. 그럴 때 어떤 분이 덜 받을 수도 있지 않냐. 그게 복불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에요.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저는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거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안 쉬어봐요. 맞죠. 저는 그 적은 확률에 더 배팅을 하는 거예요. 안 쉬어봐요. 그래서 그랬더니 또 집에 가고 그것만 또 생각나세요. 또 이정환이 쟤는 거슴돈 집에서 절대로 안 쉬어보는데 또 그것만 생각나시면 안 되고. 자, 선의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그런데 악의 딱 걸어서 나는 5,000원짜리 냈는데 47,500원을 더 거슬러 줘? 에라 모르겠다. 받았어. 알면서 받았죠. 얼마 돌려줘야 돼요? 45,000원 네? 플러스 이자 플러스 상대방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돼요.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이렇게 달라요. 다른데 이게 우리의 직접적인 시험범위 아닌데 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특칙이 있어요. 특칙. 이게 우리 시험범위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특칙이란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한다는 거죠. 요 특칙이 우리 시험 범위에 있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 따위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었는데 무효인데 이미 이행을 한 상태다. 어떻게 처리할까?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는다.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한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가 원칙적으로 이렇게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거스름돈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지만 무효 사유가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월세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뭐라고 했죠? 뭐라 그랬죠 이거를? 에? 불법 원인급여. 무슨 급여? 불법 원인급여. 그래서 17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무효의 효과 양가로 2번 이행 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103조 위반이면 돌려받을 수 없다. 가로 안에 불법 원인급여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무효와 취소해서 무효의 개념, 무효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유동적 무효의 개념 하나, 그리고 무효의 효과에 관해서 특히 이행 후에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가서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라는 게 이런 게 있고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머릿속에 딱 개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87페이지, 178페이지에 보면 한 장 넘기면 무효행위의 재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무효행위 재생에 보면 양가라 1번에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게 있고요. 2번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재산상 행위는 아니고 이제 가족법상 행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가 없는 사람이 어디서 깐다네기를 하나 데려왔어요. 내가 낳은 아이를 내 자식으로 만드는 걸 우리 흔히 뭐라 그러죠? 입양이라고 하죠. 입양.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사람이 자식을 갖고 싶으면 어디서 입양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입양해온 아이를 내 자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갖고 입양 신고를 해야 돼요. 무슨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입양 신고.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도 그랬죠. 자식의 미래 또 친척들에게 알리기 싫어. 그래서 입양 신고를 하지 않고 얘를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해버렸어요. 깐난애기를. 당연히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니까 친생자 신고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죠. 그렇잖아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러면 나하고 얘는 부모 자식 간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친생자 신고가 무효가 됐고 다시 입양 신고를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친생자 신고는 무효니까 다시 입양 신고를 하게 하려면 친생자 신고가 있었던 때부터 입양 신고를 할 때까지 사이에서는 부모 자식 간이 아니었었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입양 신고가 무효인데 이게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나중에 입양 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최초의 친생자 신고를 한 때부터 입양 신고를 할 때까지 요 사이에 부모 자식 간이 아니었었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친생상 신고, 이 친생자 신고가 무효지만 당사자들을 봤더니 부모 자식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의사가 절절히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생자 신고를 유효한 입양 신고로 바꿔버려요. 이걸 무효행위의 전환 이렇게 불러요. 무효인 행위가 있는데 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한 행위를 하자는 의지가 절절하더란 말이에요. 그럴 때 유효한 행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유효한 행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없이 그 무효였던 행위를 유효한 다른 행위로 바꿔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행위의 전환 이렇게 불러요. 조심하세요. 무효인 행위 자체를 유효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무효인 친생자 신고를 유효한 친생자 신고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무효인 친생자 신고를 유효한 입양 신고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효인 A 행위를 유효한 B 행위로 바꿔주는 겁니다. 다른 행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해서 우리민법 13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두 번째로 양가로 이건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추인이란 거 우리 어디서 얼핏 봤는데? 추인 어디서 봤죠? 아까 봤죠? 무권대리 추인. 또 있네? 무효행위 추인. 우리가 앞으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봐야 될 추인이 3개가 있어요. 추인이 몇 개가 있다고요? 3개. 그 중에 하나가 무권대리 추인이고 두 번째가 지금 봐야 될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자, 그럼 무효행위의 추인은 또 뭘까? 세 번째 네모 박스를 보세요. 무효행위 해놓고 가로 안에 가장매매라고 되어 있죠. 가장매매 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무효행위 추인의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가장매매를 생각을 해봅니다.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갑이 갖고 있던 아파트를 가장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등기까지 이렇게 넘겨놨어요. 자, 가장매매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라 그랬죠. 허위 표시로. 을에게 넘어가 있는 등기 유효 무효? 이것도 무효라 그랬어요. 에? 자, 을 등기가 무효라는 건 소유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갑이에요. 그런데 3월 10일쯤 갑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생겨서 이 아파트를 진짜로 팔아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갑은 매수자를 물색을 하면 되죠. 그런데 매수자를 물색하기 전에 을에게 먼저 운을 떼봤어요. 야, 내가 이 아파트를 진짜 팔아야 될 급한 사정이 생겼다. 너 필요하면 살래?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살래? 그랬더니 을이 그렇잖아도 내가 아파트가 필요했다. 그렇잖아도 집을 살 생각이었는데 네 집 괜찮지? 승낙을 했어요. 계약을 다시 했죠? 이건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죠? 자, 이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터져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을에게 되어 있는 이 등기. 원칙 말소하고 다시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 이 등기는 지금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라는 말이에요. 무효니까 일단 이거 말소하고 다시 이전 등기를 해줘야 원칙이에요. 그런데 말소할 때 등록세 나가요. 다시 이전 등기하면 또다시 취등록세 또 내요. 그러니까 1월 10일 날 가장매매 행위를 했던 갑과 을이 3월 10일 날 유효한 계약을 새로 했다. 이때 을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이전 등기해주는 또라이들은 없어요. 이걸 그대로 다시 써먹어요. 재활용해요. 그렇죠? 당사자들끼리 합의만 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갑과 을이 너에게 이미 등기가 넘어가 있으니까 이 등기를 유효한 걸로 하자. 그래서 다시 재활용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애들 또라이들이에요. 이거 세금 국가의 재정을 튼실하게 해주겠다는 애국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그렇죠? 내가 세금을 2번, 3번 내는 한은 있더라도 국가가 복지 정책을 펴야 되니까 세금을 또 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는 놈들이야. 또라이들이지. 뭐하라고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무효였던 등기를
재활용을 하게 돼요. 그렇죠? 요렇게 무효등기를 재활용하는 것을 무효등기의 유용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효등기의 유용. 자, 그러면 무효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면 여길 다시 보세요. 얘네들이 3월 10일 날 굳이 계약을 다시 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얘네 둘은 3월 10일 날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야, 우리 1월 10일 날 했던 이 가장 매매를 추인하자. 이걸 뭐 하자? 추인. 그럼 보세요. 가장 매매와 같은 무효 행위를 추인했죠. 그 결과는 뭐예요? 새로운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가장 매매와 같은 무효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139조예요. 무효 행위의 추인,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아까 봤던 무권대리 추인하고 구별을 해볼까요? 무권대리의 추인은 유동적 무효 상태를 확정적 유효로 만들었죠. 그렇죠? 무권대리 행위 자체를 유효로 만들었어요. 반면에 이 무효 행위의 추인은 무효인 이 행위 자체를 유효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좀 다르죠?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는 감이 잘 안 와. 그렇죠? 근데 분명히 다르긴 달라요. 다시 한번. 무권대리의 추인은 유동적 무효를, 그 유동적 무효인 그 행위 자체를 확정적 유효로 바꾸는 반면에 무효 행위 추인은 무효 행위는 그대로 둔 채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무효행위 추인과 연결될 수 있는 제도가 뭐다? 무효등기의 유용. 이런 게 있다. 개념 정도 봐주시면 돼요. 무효등기 유용. 그렇죠? 자, 그래서 법률 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률 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무효란 처음부터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무효의 종류 중에 유동적 무효라는 게 있더라. 무권대리 행위하고 허가구역 내 허가전 거래 행위하고, 이때 허가전 거래 행위는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상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종류에 대해서 개념 잡아주시고,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이행을 이미 한 상태라면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게 생기게 된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 두 번째로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되는 게 있다. 불법 원인급여. 네 번째로 무효인 행위의 재생이라고 해서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을 때 이게 무효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되살리는 장치가 두 개가 있었다. 무효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여기까지 무효의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취소가 나왔어요. 취소. 지우자. 제가 칠판을 넓게 쓰질 않아요. 저기까지 가기가 귀찮아요. 잘 안 가요. 저기도 잘 안 가요. 1년 내내 딱 여기서만 딱 갔다 해요. 가기 귀찮아서. 어떤 분들은 강의하실 때 저기 처음부터 끝까지 쫙 판사하시는 강사분들도 많은데, 저는 지금까지 십몇 년을 강의하면서 칠판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딱 3분의 1만 써요. 이렇게. 귀찮아.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시는 거 귀찮아 하시면 안 돼요.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가장 부실해지는 게 다리하고 허리, 눈이에요. 가장 부실해져요. 다리는
운동 안 하고 앉아만 있어. 허리는 삐딱하게 앉아 있어. 이렇게. 눈은 노상책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아주 안 좋아져요. 아주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뭐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시고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주 걸어 다니시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누워서 공부를 하는 일이 생겨요. 와독이라고 부릅니다. 누울 와자 읽을 독자를 써서 와독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누워서 힘들어서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자, 취소. 취소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법률회의가 뭐를 갖추지 못했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일단은 어떻고 유효하고 일단은 유효하고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일단은 유효하고 다만 취소를 통해서 그 행위를 무효로 만들어 버려요. 무효로. 그런데 이 무효가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 버려요.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 이걸 소급이라고 불러요. 소급. 그래서 취소라는 건 일단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기지만 그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로 되는 경우를 취소라고 개념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취소가요, 상대방과 합의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해요.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 갑이 착오가 있어요.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냥은 취소 못하고 요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요건이 필요했죠?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되고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를 할 거예요, 얘가. 그런데 이 계약을 갑이 취소할 때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거예요. 그럼 을은 어때요? 데미지가 엄청나죠? 안 엄청나요? 이렇게 왔더니 또 감이 안 오세요? 또 집에 가면 생각난 예를 듭니다. 갑과 을이 애인이에요. 헤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서로 합의를 보고 좋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 있죠.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을이 문자를 띡 받았어. 갑으로부터 문자 왔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을의 데미지 어때요? 크죠. 을은 쿨하게 그래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연락해서 도대체 왜 헤어지냐고 따져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헤어져 보신 적이 없나 봐요? 네? 갑이 을한테 헤어져 라고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을 쿨하게 물러나요? 갑을 찾아가요? 아이고야. 쿨하게 물러나요? 그럼 대화가 안 되는데. 예. 찾아가야죠. 왜? 도대체 헤어지는 이유라도 알자네. 드라마에서 많지만 여자가 울면서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결국 그래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왜 헤어지는지 이유를 알자. 그럼 갑은 뭐라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뭐 그러잖아. 그게 드라마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는 일방적인 행위는 상대방이 입는 데미지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이거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일방적으로 하는 건 함부로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럼 어떨 때 해야 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취소와 관련해서는 취소 사유가 도대체 뭐냐?
법률행위,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어떨 때 취소할 수 있냐가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이걸 법정 취소 사유 이렇게 부릅니다. 일방적인 행위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하라고 되어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취소 사유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정 취소 사유가 4가지입니다. 제한능력자의 행위. 우리 교재에는 행위 무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한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제한능력. 행위 무능력 말고 제한능력이라고 해요. 누가 있었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거기에 보면 절대적 취소 없죠.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사유만. 제한능력자의 행위.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이렇게 4가지. 이게 법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사유가 있으면, 요 사유가 있으면 뭐가 생긴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3번 취소권이라고 불러요. 자, 이때 이 취소권,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일방적인 권리라 그랬죠. 일방적인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일방적인 권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성권. 성질의 형성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취소권자가 누구냐?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에? 지나가던 개가 취소를 해. 있어요, 없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 지나가던 소가 취소를 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개나 소나 취소할 수는 없다예요. 그럼 누가? 취소권자가 따로 있어요. 취소권자가. 계약은 취소 사유가 있을 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취소권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취소권자가 스님이에요. 스님. 그것도 큰 스님이에요. 제착사강 대승이라는 큰 스님이 한 분 계세요. 큰 스님이. 취소권자예요. 이 제착사강 대승이라는 스님은 전국을 다니면서 계약을 취소하고 다니세요. 연부를 외시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계약을 뭐 하고 다니시는 분이라고요? 취소하고 다니시는 큰 스님이 한 분 계세요. 이걸 제착사강 대승이라고 합니다. 취소권자예요. 자, 봅니다.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어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취소할 수 있어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취소할 수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의 대리인 취소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승계인 취소할 수 있어요. 일단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구체적으로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일단 취소권자가 누구다? 제착사강 대승.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대리인, 승계인 이렇게. 상대방은 누굴까요? 계약 상대방한테 해야죠. 자,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갑이 착오가 있어요. 갑이 취소할 수 있죠. 지나가는 개한테 취소한다 그랬어요. 걔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취소해야 돼? 계약 상대방한테. 상대방.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취소와 관련해서는 취소 사유, 취소권자, 상대방. 이 내용이 먼저 머릿속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취소 방법. 일방적 의사 표시다. 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로 분료식이다. 분료식이라는 건 이거 잘못 읽으면 분료시가 돼요. 분료시가 아니고 일정한 방식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계약과 관련해서 뭐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때 보통 내용 증명이나 등기 같은 걸로 많이 하죠.
근데 내용 증명이나 등기 같은 걸로 하라고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전화로 해도 되고요. 이걸 구두라고 합니다. 말로 하는 거. 이 구두가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구두예요. 서류를 보내도 되고요. 카톡도 돼요, 요새는. 그러니까 방식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분료식이라고 합니다. 분료식. 자, 일방적 의사표시다. 분료식이다. 그 다음에 명백하게 취소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되고요.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과 계약을 맺었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갑이 착오가 있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갑은 순서대로 을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한다,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계약을 취소한다는 말을 빼고 그냥 말소한다, 말소하라. 그 말소하라 속에 뭐가 이미 들어있어요? 계약 취소가 들어있죠. 계약을 취소한다고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도 주의 사정을 통해서 취소한 걸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이걸 묵시적 취소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일단 세 가지. 일방적으로 한다, 분료식이다,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한 장 넘깁니다. 취소의 효과. 취소의 효과. 처음부터 뭐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요. 1월 10일 날 등기를 했어요. 등기한 상태에서 2월 10일 날 취소를 했어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면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누가 소유자였던 거예요? 을이 소유자였던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를 하게 되면 2월 10일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한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즉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 후라면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보면 반환 범위의 문제 선의 아까 뭐였어요? 현존이익. 선의는 뭘 돌려준다고요? 현존이익만. 반환 범위의 문제라고 해서 그렇죠? 악의는 아까 깜짝 놀랐잖아요. 이익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 근데 3번에 특칙이라고 돼 있죠. 자, 특칙 요게 우리 시험범위예요. 아까 무능력자라고 돼 있는데 제한능력자예요. 갑이 여기 보세요. 17세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예요.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사줬어요. 이거를 오토바이 며칠 타고 다니다가 사달라고 골라갖고 안 사주면 가출한다고 하도 협박을 해서 사줬어. 아버지가. 잘 타고 다녀야 될 텐데 했더니 이 자식이 한 일주일 타다가 유흥비가 모자란다고 팔아버렸어요. 지멋대로. 그래서 오토바이를 팔고 100만 원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보통의 부모라면 아유 잘 팔았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더 중요시해. 이 자식한테 왜 네 멋대로 팔았냐. 갑의 아버지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 취소권자죠. 그렇죠? 취소권자의 대리인 중에 법정 대리인 취소해버렸어요. 이거를. 소급해서 무효가 됐죠. 부당이득 반환.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아야 되죠. 자, 일단 을은 오토바이 돌려줘야 돼요. 갑은 얼마를 돌려줘야 돼? 받은 100만 원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거 부당이득이라고 그랬어요. 선악에 따라 달라져야 되죠. 얘가 유흥비로, 얘가 이비 유흥비로 요 100만 원 중에 유흥비로 다 썼어. 한 70만 원 썼다고 할까요? 그럼 얘는 얼마 남아있어요? 30만 원. 아까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으로 돌아가. 얘가 선이라면 70만 원 쓰고 남은 얼마만 돌려주면 되지만 30만 원만 돌려주면 되지만 요 놈이 악의라면 얼마를 돌려야 돼? 100만 원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 그렇죠? 그런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렇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했을 땐 제한 능력자는 특칙이 있어요. 선악 안 따져. 이런 거 안 따져.
안 따지고 남은 것만 돌려줘. 이게 특칙이에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범의 특칙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어떻게?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유흥비로 70만 원을 썼다. 얼마만 돌려주면 된다? 30만 원만. 단 나중에 소송이 붙으면 70만 원을 유흥비로 쓰고 30만 원밖에 안 남았다라는 걸 이 제한능력자 측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흥비로 쓸 때 영수증을 좀 챙겨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혹시 부모가 사준 거 멋대로 팔아먹고 유흥비로 쓴다.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쓸 때 쓰라도 영수증은 꼭 챙겨놓으라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아이들한테. 예. 그럼 나중에 취소하게 되면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우리 민법은 두고 있어요. 을 억울하죠? 특히 요즘 17살은 17살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을은 이럴 거예요. 난 얘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나는 몰랐다 이런 거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신분증 꼭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신분증 확인하고 이렇게 막 했다가 나중에 그냥 이 부모가 추인하면 괜찮지만 취소해버리면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다 써버렸다면 오토바이만 돌려주고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의 경우는 특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취소의 효과, 무능력자의 특칙이라고 되어 있죠. 선악불문 현존이익만 반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가 취소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아, 취소라는 건 이런 거구나. 취소 사유가 있어야만 되는구나. 취소권자도 따로 있구나. 상대방도 정해져 있구나.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구나. 그럴 때 부당이득 반환이 생기는데 취소 사유 중에 제한 능력을 이로 취소했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라는 게 있구나. 까지. 됐죠? 네? 네, 그 밑에 건 또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 네.